네, 1박 2일로 부산 경남을 방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공천을 책임질 공관위원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후에 탈당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늘 이제 부산 경남 지역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 총선 공천을 책임질 공관위원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관위원들의 이제 면면을 먼저 두 분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데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60년대생이 이제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70년대생인데 대단히 보면은 이제 뭐 의료인, 그다음에 감사 전문, 호텔 경영학,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포진을 시켰고 결국 이제 여기에 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있죠.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무총장이 그렇다 치는데 이철규 의원이 여기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전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 이철규 전 총장이 들어갔다는 거는 상당 부분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분들을 좀 전진 배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동안 이철규 총장이 어떤 대통령실과 교감과 어떤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말하자면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고려했던 그런 인사들과 함께 신진 기회들을 공히 같이 좀 포함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견 딱 보기에 분석이 됐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제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내에서의 조화롭게 이렇게 흐름이라든지 또 인재영입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이철규 의원이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폭넓게 어떤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방금 우리 최 평론가께서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다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로스쿨 출신이나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포션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좋은 부분은 한 3분의 1 이상이 70년대 이후 젊은 세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새롭게 눈에 띄고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만들어가는데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점을 고려했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다양한 분야의 공천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어떤 설명을 할지는 잠시 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비대위원장 부산 경남 지역 방문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는데요. 먼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함께 듣고 오셨는데 한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개혁 카드도 꺼냈고 또 관련 겨냥한 듯한 발언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발언이 나온 게 이제 이재명 대표 퇴원 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노림수가 이제 물론 1박 2일 부산에 갔지만 병원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것은 피하고 우회로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메시지로 전달하되 그렇지만 선명하게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다시 한번 잡는 좀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말하자면 프레이밍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타격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본다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난번 한번 했지만 만일에 재판이 진행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있었던 재판 기간에 있었던 모든 세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것을 겨냥을 했는데 바로 적시하지 않고 우회한 것은 뭐 민주당이 협의는 해주지 않든 우리는 법률로서 하겠지만 안 한다면 우리 당이라도 하겠다. 그런 아주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민주당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고라도 확실하게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산에서 이 부산에 가가지고 1박 2일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부산에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부산 지역이 이상하게 의료 지역이 열등화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역에 대한 분노감이 있는데 직접 그것을 거명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는 효과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동정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는 듯한 전략으로 가면서 충분히 본인이 할 말은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정말 타격하고자 했던 그 지점들은 유효하게 타격했던 그런 말하자면 양수겸장의 효과를 거둔 어제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에서 내놓은 한 위원장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자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도 곤혹스럽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 재판받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윤미향 의원 재판과 연관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 예를 들면 지금 강규태 판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대표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거의 선고도 내리지 않고 내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선거법 재판을 이렇게 게을리하고 6개월 만에 끝내야 될 거 1년 6개월 게을리하면 사실은 검사와 판사에 있어서 일정하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하자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예컨대 어떤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실제로 6개월 안에 재판해야 될 걸 안 하고 1년 6개월 하고 재판도 마무리 안 짓고 명예퇴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자기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어떤 그 재판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2부속실 부활 검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드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보여왔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이 특별감찰관이랑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이제 연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감한다라는 것은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해서는 이제 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별도 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진전이 없었던 게 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석수 감찰관이 예. 우병우 이제 전 수석까지도 다 감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법과 그래도 원칙을 지킨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하겠다고 했고 이건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출범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중복돼서 하지 않겠다가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가 그렇다고 해도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족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강상 다른 문제여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서 같이 추천해서 같이 처리하자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마치 옵션 비슷하게 이 조항을 걸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진행되지 않은 건데 그럼 이 조항을 많이 뺀다. 그러면 이건 단독 트랙으로 가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회가 이 법과 통제 장치를 만들어주면 되고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걸 안 한다면은 민주당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원내 협상단에서 우리 북한 인권재단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 문제는 금방 가셔야 될 거라고 봐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야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될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제2부속실 같은 경우가 결코 말하자면 중장기적 대안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저는 진일보한 얘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계속 요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 이야기는 거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 2월 국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요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우선은 뭐 특별감찰관의 부분은 민주당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을 당연히 이것은 특별감찰관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걸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해온 것이거든요. 다만 문 정부 때는 민정수석실이 있어서 그나마도 그런 부분을 말하면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민정수석실도 없고 실제로 보면 한 장관이 해왔던 그전에 해왔던 부분도 실제로 얼마나 모니터링이 됐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공수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영역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어떤 추천안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것을 대통령이 무슨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제2부속실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제2부속실이 없어서 영부인께서 활동을 안 하냐 하면 활동을 할 만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하는 건데 다만 제2부속실을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그에 준하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대선 전에 영부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묵묵히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2부속실을 없앴다 다시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요, 영부인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가족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지위에 대한 어떤 좀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영부인의 역할과 의무를 법으로 좀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좀 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당에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지 않고 정강정책준비위원장을 맡은 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이 현 정부가 약간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좀 그러니까 진일보된 정책들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걸 던짐으로써 제3지대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연대에 대한 가치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2부속실 설치 지금 시기적절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게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미국 정치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부인에게, 퍼스트레이디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다. 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의 부인은 결코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의 옆에 있는 최측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백지수표라는 얘기를 미국 정가에서는 가끔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말하자면은 선출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분을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건 공적 영역에 가두어 놔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투명하게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계속 이것을 어떤 그쪽의 선의에 맡기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맡긴다면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과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개혁 신당 추진해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 여야가 이건 입법부로 이제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게 다음 국회 때는 이것도 또한 어떤 말하자면은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많은 것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은 영부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얘기가 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좀 핫한 화두를 꺼내놓으면서 일종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처한 상황에 편승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이슈를 잠식해 나간다면은 개혁신당과 제3지대의 가치를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당 비대위원과 영입 인재와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민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박은식 비대위원이 김구 선생을 좀 폄하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첫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의 경력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뭐 처음에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항구에서 비밀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이렇게 초청하셨다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민경우 씨를 포함해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분을 본인의 의지대로 초청하셨을까 비대위원으로 그런 생각도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천받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추천이 다수 있었던 거 아닌가. 과연 이런 사람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선호해서 데리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념지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비대위가 해야 될 것은요. 당의 정상화 그리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건데 저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경력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상당히 보수적인 발언을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발언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정치인들은 전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분들은 거의 정치적 발언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또 실제로 뭐 학교 폭력 뭐 학교는 없다 뭐 이런 부분은 박상수 변호사 또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을 근무하고 자명으로 로스쿨 뭐 이렇게 뭐 사교육을 했던 분들이라서 자기가 트레이드로 얘기했던 공교육의 문제는 학교 문제와 배치되는 활동을 한 분들이라서 실제로 그러면 법이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검찰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런 검증조차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조건 중에 하나가 설화나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민경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뭐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었던 분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뭐 그는 사인 시점에서 한 것은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달라질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뭐 그렇게 사람을 할 수 있지만 이 비대위가 과연 나중에 공천 과정에 이르렀을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당내에서의 말하자면 리더십을 발휘해낼 수 있느냐. 한동훈 리더십까지도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 뭐 뼈아픈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힘을 받으려면 메신저가 신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메신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어떤 메시지를 발신해도 와닿는 감동과 그 공감의 그런 폭은 작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비대위원들의 지금 잇따른 이런 얘기들이 정말 좀 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박은식 그 씨야 이제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실 지금 이제 그 말하자면 박 변호사 같은 이제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영입한 분인데 그리고 학폭 논란 이런 걸 할 뿐인데 어쨌든 이게 큰 위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참 이게 쉽게 납득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한 사회 명망가들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나 성직자처럼 과거에 아주 흠결없거나 깨끗한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검증과 어느 정도 그래도 말하자면 그분들의 필터링을 좀 거친 분들을 와서 해야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가 일지 않은 비대위이기 때문에 임팩트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대중에게 소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파열음들이 나고 잡음들이 나면은 오히려 진짜 전달하고 싶은 건 전달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자꾸 나가면서 오히려 비대위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형해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깔끔하게 사과는 했지만 좀 사과에 앞서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구성된 이상 이분들에 대한 진퇴는 이분들의 몫에 맡겨야 되겠지만 앞으로 비대위원이나 뭐 이런 어떤 당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좀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꼽을 때는 좀 제발 좀 말하자면 검증 과정들을 좀 거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적인 자리, 뭐 지금 뭐 공무원이나 이런 위치는 아니지만 정부 여당의 집권당의 비대위원이면 굉장히 공적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비명계의 3인이 탈당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뭐 탈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 두 분이 그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 처음부터 한 몸통인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 탈당 일정도 거의 같이 논의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가령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탈당하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이 탈당할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를 따라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이낙연 총리 전날 원칙과 상식이 탈당 날짜를 잡은 것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혼자 예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크가 된 부분이 사실이고 다만 막바지에 뭐 윤영찬 의원이 사실 좀 흔들려서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그렇게 정리한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탈당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사실은 원칙과 상식도 제대로 탈당을 할 수 있을까 회의심을 많이 했는데 결행한 것도 나는 세 사람이 하루에 같이 결행한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영찬 의원이 마지막에 본인의 어떤 입장을 번복했지만 그것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지금 분위기는 당내에서도 그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가 아니라 또 밑에서는 강성 지지자가 왜 안 나가고 남았냐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 민주당의 당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루 차로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물밑에서 조율이 된 걸 좀 확인하셨다고 지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오늘 요 부분과 관련한 이제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앞으로의 요 연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두 분들이 이 두 그룹이 모여서 당을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예. 당신과 함께라든 박원석 정태근 의원들이 주도하는 또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빅 텐트를 염두에 둔 부분, 꼭 그걸 목적으로 다 모인다는 건 아니지만 네. 각자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전략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금태섭, 양향자, 뭐 이준석 전 대표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로 묶여지거나 안 되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뭐 공천에 있어서 연대의 형태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발언에 의하면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낙연 오늘 탈당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립감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대표라든지 네. 얼굴 마담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하는 유연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 다 흩어질 것이다. 우선은 총선 이후가 어찌되든 간에 잘못하면 양당 모두가 공천을 만약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미 창당하기도 전에 원내 교섭단체 20석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빅텐트 그룹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줄 이어서 이 뒤이어서 뭐 탈당을 하는 현역 의원들도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 이후에 좀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탈당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비명계 쪽에서는 뭐 아주 대놓고 명시적으로 하진 않지만 지금 보십시오. 윤영찬 의원이 잔류했는데도 지금 뭐 뿌락치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집단 또 조리돌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에 그 문자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실상 당의 현근택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 당의 윤리감 찰단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그 직책도 없는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우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의 문자가 어떤 그 형량에 대한 문자가 그 징계에 대한 수위에 대한 문자가 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당화 논란은 저는 이제 말하자면 계속 불거질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그러니까 당을 빠져나오는 동인이 될 거예요. 다만 제가 보는 지점은 2월 15일인가가 아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에 이제 기준의 신당의 당을 만들었던 데에 대해서 의석수를 가지고 기호를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2월 15일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석 이상의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의원이 제3지대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이거는 기호도 3번이지만 이미 현 상태에서의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제3지대의 파괴력은 또 의외로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보니까 약간 고민하는 지점은 이번 총선에는 그럼 뒤로 나가지만 대선까지도 뒤로 나가달라 하는 거는 그 지적에는 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아마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되냐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이선 후퇴라는 거는
또 앞으로 공간을 또 많이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봐야 하겠지만 또 이준석 신당이 갖고 있는 정책과 아젠다에서의 또 그런 돌파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매우 시계가 빠른 속도로 제3지대가 진행할 것이다라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앞서 우리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윤영찬 의원의 잔류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공천이 좀 유리해졌다. 또 정치적 판단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회의원의 판단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게 있다면 어떤 판단이 정치적 판단입니까?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판단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현근택 부위원장의 그 역할이 아마 그 지금 사건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물론 뭐 그 외부에서는 친명계, 그러니까 그 친문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다거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일종의 약간 알리바이성 말하자면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근택 부위원장의 윤리감찰당 징계 시작과 더불어서 맞물린 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저렇게 당에 잔류를 하겠으니까 이제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그 외쳤던 원칙과 상식을 그럼 당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만일 또 그것이 앞으로 꼬일 때는 또 그러면 어떤 입장을 또 내보낼 것인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제 돌파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윤영찬 의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뭐 국회의원이 당적에 대한 판단 존중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저분이 저럼으로써 그 나머지 3명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광야로 나가면서 던진 메시지가 조금 힘이 좀 빠지거나 동력을 좀 갖지 못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좀 일만의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의원이 잔류를 하면서 3명의 이 탈당의 메시지도 약간 퇴색됐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명과 4명 차이가 없어요. 그분들로 당이 완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향한 게 처음부터 그 사례 3명, 4명이 당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라고 하는 박은석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논의하면서 이끌어왔고 빅텐트가 필요하다, 87제재 극복하자, 필요하다면 내각제 개헌까지를 꺼내드는 상당히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중에 완오브댐으로 본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3명이나 4명이나 저는 거기라고 보면 다만 첫날 4명이 다 같이 탈당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지 못한 건 아시지만 사실은 앞으로 더 만나게 될 사람들이 더 큰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들의 임팩트가 훨씬 더 중요하지 사실 저 3-4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제3지대가 완결되거나 시작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살펴볼 만한 부분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관련해서 뭐 실제 징계에 영향이 없는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고 지도부에서는 선을 긋긴 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성호 의원의 당의 위치가 문제인 거죠. 당의 포지션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윤핵관 하지만 이핵관이 있다는 걸 전제가 된 거죠. 그리고 말은 민주당은 스스로가 시스템, 뭐 과학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 병실에 계시는 이 대표의 의중을 물어서 그 심판을 할 때 윤리 심판원이 하지만 독립성과 그런 권위를 저 문자 하나로 인해서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이 얘기해왔던 뭐 개딸전체주의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는 것에 거의 에비던스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그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과하다 말하자면 컷오프 시키기에는 그런 의중들을 주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봤을 때 고민이 클 거라고 봅니다. 시기도 뭐하고 뭐 지난번에 얘기한 뭐 통영의 그처럼 뭐 무슨 전혀 당직도 없는 분을 당직 정지 3개월 말하자면 현근택 부원장한테도 당직 3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권 정지가 아니고 당원권 정지가 아니면 그럼 면죄부를 주는 거죠. 정성호 의원이 글을 치다 만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다. 공천은 받는데 문제가 없는 페널티를 준다. 그럼 면죄부 아닙니까? 이제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끝까지 현근택
부원장을 살려낼 수 있을까? 아마 살려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대표에 대한 사당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게 저는 사실 좀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그 체리 따봉 사건 이후에 대부분 의원들이 여기다가 이제 보호 필름 다 깔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진이 찍히고 어떻게 하면 사진이 안 찍히지 다 압니다. 근데 갑자기 딱 저 가장 핵심적인 저 부분만 노출이 된 거는 혹시나 저는 의도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뭐냐면 저 문자로 인해서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막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막는데 저 문자 메시지가 유효하게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걸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당화 논란. 이재명 저 정성호 의원이 무슨 당의 친명계 좌장이라는 우리가 언론에서 부여한 그냥 말하자면 잠정적 위치 호칭이 있을 뿐이지 저분이 공식적으로 맡은 위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최소한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는 측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친명계 좌장이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상의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견 수렴 과정이다? 아니죠. 대표가 지시한 게 그게 의견 수렴한 과정일까요? 그건 지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소탐 대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원칙과 상식이 탈당에는 좀 약간 균열을 주고 힘을 떨구기 위해서 윤영찬 의원의 발목을 잡았을지 모르겠으나 저걸로 인해서 앞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당의 사당화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할 거고 그러면서 저걸 또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또 굉장히 또 이재명 대표 측에 또 이제 숙제로 남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제 여러 가지 이끄는 데 있어서 저 문제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마 저건 또 발목 잡을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경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배후 세력은 없다. 그리고 당적과 뭐 신상 공개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외신에는 이제 피의자 이름이 좀 공개가 된 부분이 좀 논란은 되고 있고요. 어제 이 수사 결과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경찰청이 몸을 사렸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너무 지금 조급하게 요구한다. 재판 결과에 그런 뭐 8쪽짜리 판결문도 다 안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짜 뉴스를 더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처음부터 자상이 아니고 일상으로 됐는지 선택적인 정보를 경찰청에 내보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직에 대해서 저는 뭐냐면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는데 밝히려면 왜 그러면 과거 국민의힘 전실에 있었던 분이 왜 민주당에 입당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정당의 대표를 죽이려고 입당했다. 그러면 그런 원인에 대한 부분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러면 입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뭐냐? 당대표의 동성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다라든지 무슨 그런 용도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이 대표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거의 한 10개월 준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0개월 전에 칼을 사고 이렇게 몇 개월부터 여러 차례, 6차례 이렇게 접근하면서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경찰청이 의혹을 사고 왜 그러지? 또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더 많이 돌아다니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법률적 판단 내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저도 좋은 그 공권력을 가진 분들이 수사를 충분하게 해서 발표한 것인 만큼 저는 당연히 존중돼야 봅니다만은 다만 더 법 해석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정당법상 공개하지 못하는 건 맞지만 그 법의 취지가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마치 이제 국회 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김구 선생의 테러 여운형 선생의 테러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막 나오고 그다음에 최초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그 대테러 본부의 보고가 마치 첫 보고가 그게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자세한 그런 좀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그 기계적인 좀 사안이지만 그 구체적인 팩트 정도 아주 구체적 사실관계 정도 기본적인 것조차는 좀 밝혀줘야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 온라인상에서 나돌 수 있는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그 구구한 억측들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징후의 정치, 적대의 정치가 나는 그런 산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잘한 부분들이 오히려 당적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측면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많은 좀 공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 그런 기관이 여기에서 좀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지만 어쨌든 발표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존중과 신뢰는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정치권 이슈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전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